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마천이 기록한 중국 역사서 사기, 그 중에서 사기 세가, 진세가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패자 진문공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춘추패자 진문공의 죽음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군주의 권한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문공의 아들 양공이 등극을 하게 되고 약 7년간 재위하고 바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공의 아들 영공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영공은 약간 폭군적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물러나고 다시 문공의 아들 중에서 성공이 등극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춘추패자, 그 중에서 문공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문공 말고 그 후손들에 대한 군주들이 어떻게 진나라를 이끌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찾아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문공의 아들들, 후예들이 문공이 이루어 놓은 춘추패자의 위상을 어떻게 이어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나라의 문공 사후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진문공이 군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사실상 그가 19년 동안 공자의 자격으로서 여러 제국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섬진, 지금 장안이 있는 것이죠. 섬진의 진모공의 도움을 받아서 진나라, 당진의 군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진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패자의 성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중위의 그 탁월함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진모공, 섬진의 모공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진과 섬진이라는 이 두 나라는 사실상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 왔던 거죠. 근데 나라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서로 갈라서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문공이 죽고 난 이후에 섬진과 당진의 관계가 이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의 진나라와 섬진의 진나라, 이 두 나라가 중간에 주나라 옆에 있는 정나라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나라를 치기로 한 섬진의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당진의 진문공이 재위 9년 만에 죽자 그 다음 아들 양공이 진나라의 재위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627년입니다. 정나라의 한 사람이 섬진이라는 진나라를 찾아와서 자기의 정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진나라의 목공 보고 정나라를 치십시오라는 꼬드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매국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목공은 안 그래도 진나라의 위치가 중국의 서쪽 관중 지역이지만 동쪽으로 나오기에는 참 고립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이상 더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길 진출 초입에 물론 주나라가 있겠습니다만 주나라는 천자의 나라니까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주나라를 바로 지나서 정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나라를 급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진나라의 군사들이 정나라를 치기 위해서 주나라를 지나가면서 이 진나라 군대가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에 예를 갖추지 않고 지나갔나 봅니다. 그래서 왜 서둘러서 주나라를 지나가게 되냐면 급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나라를 빨리 모르게 가서 쳐야 되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주나라를 예를 갖추지 않고 막 지나갔던 겁니다. 그때 그 진나라 군사의 행군을 본 주나라의 한 대부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섬진의 진나라는 정나라를 공격해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합니다.
섬진이 정나라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당진의 영향력 하에 있는 변방국가 중에서 활국이라는 조그마한 소국이 있는데 이 활국까지 섬진의 진목공의 군사가 진출해 왔는데 때마침 정나라 사람 현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현거라는 사람이 사실은 소를 파는 상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진나라 섬진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정나라의 상인 현거라는 사람이 재치를 발휘해서 진나라 군대를 정나라를 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현거라는 사람은 소를 끌고서 정나라를 떠나서 주나라의 천자의 나라에 와서 소를 팔려고 가축을 끌고 오는 중이었는데 활고까지 도착한 섬진의 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헌거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팔려고 끌고 왔던 소 12마리를 섬진의 군사들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나라의 군주께서는 섬진의 나라가 정나라를 치러 급하게 온다는 말을 듣고 오느라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니 접대 차원에서 이 소를 섬진의 군사에게 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소를 끌고 미리 마중을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를 섬진의 군사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섬진의 군사들은 소를 전해 받는 시점에 기쁨보다는 황당함이 있었습니다. 정나라가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노려서 정나라를 급습하려고 했는데 소까지 바치면서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대접을 하니 섬진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나라를 공격을 해봐야 승산이 없겠다. 아마 정나라는 모든 군사에 대한 대비책을 다 마련했는 모양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활국만 완전히 멸망시키고 군사를 돌려서 회군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당시 이 섬진의 장수로는 섬진의 재상 역할을 했던 백리에 있죠. 백리의 아들 맹명씨가 장군으로 있었고 또 백리와 함께 진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건숙의 아들 2명 역시 장군으로서 참여를 해서 섬진의 군사를 통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진목공에 대한 진본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백리의 이야기에서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섬진이 정나라를 치려고 군사를 출병했다라는 소식이 당진의 문공의 아들인 양공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 당진에서는 패자했던 문공이 죽고 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군주의 장례식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웃 국가 간의 정쟁이 벌어진 상황을 두고 개입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긴급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당진의 신하 중에 선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선진은 진문공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이 정나라는 우리 당진의 나라와 같은 희시성을 가진 형제 국가이니 우리가 섬진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당진의 또 다른 신하 난지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양공에게, 문공의 아들이죠. 이 양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진이 당신 양공의 아버지 군주였던 선대 군주였던 문공을 당신의 군주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섬진의 진목공을 봐서 우리가 진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신하 중에 한 사람은 섬진을 공격을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섬진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 결말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상중에 있는데도 전쟁을 벌인 저 섬진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당진의 양공은 아직 문공의 장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함곡관 북쪽에 있는 산인데 효산이라는 곳에서 당진의 군대가 적나라를 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섬진의 군대를 상대로 적장 3명을 아까 얘기한 맹명씨와 건숙의 아들 둘이죠. 이 장군들을 모두 생포를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자, 그때 생포된 섬진의 장수 이 3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리의 아들이자 또 건숙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문공의 장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진나라 당진의 양공의 어머니이자 문공의 아내였던 문영이라는 현재 군주의 어머니죠. 문영이 그 섬진의 장수 3명은 그냥 풀어서 섬진에 돌려보내도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섬진의 목공이 알아서 죽일 거니까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양공이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섬진의 장수 3명을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 당진의 문궁의 처였던 문영이 섬진에서 시집온 진나라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나라 장수를 일부러 살려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이를 눈치챈 당진의 신하 선진이 양공에게 그들을 그냥 살려서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살려보내면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후회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그들을 쫓아가서 반드시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대로 그들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3명의 섬진의 장수는 황하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자, 물론 이 전쟁, 효산 전투에서 진나라, 섬진은 크게 패했습니다. 다만 메인 장군 3명만 생포되었다가 문공의 처의 도움으로 살아서 다시 섬진으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기원전 625년이 되었습니다. 섬진의 진목공은 효산에서 당진에게 패배를 한 것에 대해서 서력을 하기 위해서 당진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결국 당진의 서쪽 변경 땅을 섬진이 다 뺐고 또 효산에서 죽게 된 많은 섬진의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신을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이때가 당진 양공이 죄에 오른 지 이제 4년차 되었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년차 됐을 때죠. 이번에는 당진이 섬진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섬진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양공이 당진의 군주로 제의를 하고 나서는 당진과 섬진 간에 여러 차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진목공이 있을 때만큼만 해도 당진과 섬진은 싸움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양공이 등극한 이후에는 섬진, 당진과 이 두 나라는 서로 계속해서 영토를 중심으로 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섬진의 진목공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진의 그 입장에서는 당진의 군주였던 회공, 그 이전에 회공이 있죠. 그러니까 문공 이전에 그 문공의 조카지만 문공 이전에 당진의 군주 회공이 어린 공자 시절에 섬진에서 볼모로 있다가 섬진의 허락도 안 받고 당진으로 도망을 쳤고 그래서 그때 이 섬진의 목공은 당진의 자기들하고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인물을 군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시점에 공자 중위, 문공이 공자 중위로 있을 때 초나라에 있던 중위를 맞아들여 가지고 섬진의 군사를 지원해 가지고 공자 중위가 당진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군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보좌를 이렇게 해줬던 것인데, 이 진나라의 문공이 죽자마자 그 아들 양공과는 또 섬진과 서로 싸움을 벌이면서 적대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 관계가 된 거죠. 한편 이 당진의 입장에서는 문공이 제국들 중에서 패자가 되어서 제국의 아주 강성한 국가로 기반을 딱 다졌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저 서쪽에 섬진의 도움에 고마워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것을 탈피할 때도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섬진이 동쪽 진출을 위해서 같은 성씨국 내지는 당진의 어떤 여러 영토들을 자꾸 서쪽에, 당진 입장에서는 서쪽이지만 섬진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이 동쪽의 영토를 자꾸 차지하려고 달라들으니까 당진의 입장에서는 섬진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지금에서도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섬진국, 그 다음에 당진국, 이 두 나라는 이웃 국가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의사 결정을 할 때 하나같이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서로 동맹이고 우방이라고 할 때는 서로 간의 이익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나라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열악하게 되거나 피해를 받게 되거나 억압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동맹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섬진의 진목공이 당진의 중의를 도와서 당진의 문공이 되도록 한 것 역시 섬진의 입장에서 보면 우호적인 사람을 이웃나라의 군주로 두고 싶었던 거였고, 당진의 문공이 죽자마자 그 아들 양공과 또 그 밑에 신하들은 다시 저 섬진의 국가를 적대시하듯이 경계하고 결국 선제의 공격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평화적인 어떤 해결보다는 힘으로써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양공도 오랫동안 군주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의 아들 영공에게 군주의 자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공에 이어서 영공, 아들이 군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진의 양공이 죽고 난 다음 그 후속 군주로서 누구를 군주의 자리에 올릴 것이냐를 두고서 신하들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의 문공이 죽고 나서 섬진과 당진, 이 서로 간의 싸움이 상당히 잦아졌죠. 근데 양공이 즉위한 지 6년 차, 문공을 도와서 나라를 이끌던 공신들 1세대가 이 해에 대부분 죽거나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 공신들의 2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양공이 등극하고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양공 역시도 지병에 의해서 그러는지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 군주로 누구를 올릴 것이냐를 두고 신하들 간에 논의가 벌어집니다. 그때 양공의 아들 이고, 이름이 이고입니다. 이고를 옹립하자라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2세대 신하들 간에 군주의 자리를 두고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때 나라 안팎 사정상 지금 시점에 아직 태자지만서도 나이가 어리니까 이고를 올리는 것보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든 연장자가 군주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1의 공신이었던 조체의 아들 조돈, 조돈이라고도 하고 조손이라고도 읽습니다. 근데 저는 뭐 조돈 내지는 조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돈이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현재 저 섬진 국가에 있는, 아마 그 당시 이제 섬진 국가의 볼모로 문공의 아들 중에 여럿 중에서 옹이라는 아들이 섬진의 볼모로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 있으니까 섬진의 볼모로 가 있는 옹을 군주로 삼자라고 이 조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섬진과도 불화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앞세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제1공신이었던 호원구범의 아들 가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계가 아니다, 양공의 동생 중에서 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낙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낙의 어머니가 희공과 문공의 부인이었으니까 두 군주의 총애를 입었던 이 희영, 이의 아들이니까 낙이 군주가 되면 백성들이 아마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 낙을 군주의 자리로 올립시다 라고 이유를 댑니다. 자, 근데 이 당시 이 낙은 그 영토를 이렇게 쭉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 좀 약체 국가인 베풀진자를 쓰는 진나라, 그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서 군주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낙을 추천한 가계를 보고 조돈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낙의 어머니가 두 군주의 총애를 받은 것 그 자체가 그 여자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음란한 여자에서 얻게 된 낙을 이 나라에 받아들인다는 거 어울리지도 않고, 또 낙이라는 공자가 큰 나라, 제 나라나 내지는 섬진이나 초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볼모로 있어가지고 뭐 좀 배웠으면 좋겠지만 겨우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베풀질자를 쓰는 진나라,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벼슬을 구하고 거기서 지내고 있으니 필요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군주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를 군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군주의 자질로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돈이 자기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사회, 그러니까 수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회를 섬진으로 보내서 섬진의 볼모로 있었던 공자옹을 모셔오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이 가계라는 신하 역시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베풀진자를 쓰는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서 역시 공자 낙을 모셔오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조돈 입장에서는 가계가 자기의 의견을 반대해서 행동을 하니까 가계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를 물어서 조돈이 가계를 정계에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때 가계는 위협을 느끼니까 당연히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의 나라인 정나라로 몸을 피해서 일단 달아나 버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 양공이 죽었으니까 양공의 장례식을 다 끝내고 안장을 다 끊는 다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역시 이웃나라 섬진의 진목공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섬진의 진목공의 아들이었던 강공이 섬진의 군주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진과 섬진의 예전에 있었던 메인 군주들은 다 이제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군주권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섬진의 군주가 된 강공은 당진의 공자 옹을 당진으로 보내서 군주를 만든다면 우리하고 또다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예전에 자기 아버지 진목공이 공자 중의를 당진으로 보낼 때 아주 힘들어했던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돌아가는 옹에게 진나라의 군사 호위병을 잔뜩 붙여서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나라는 섬진은 옹이 당연히 당진에 가서 군주가 될 것이라 해서 군사와 함께 옹을 당진 쪽으로 보낸 거죠. 근데 이때 이 당진 양공의 아내가 있었죠. 모경입니다. 양공의 처죠. 양공의 처 모경이 자기 아들 이고가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양공을 이은 적자인데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 후계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권력을 좀 잡고 있는 신하 조돈을 집까지 찾아가지고 따집니다. 우리 남편 양공이 당신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아들 이고를 반드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당신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잊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진 겁니다. 자, 결국 이 조돈이 자기의 그 동료 신하 몇몇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국 마음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태자 이고를 비록 어리지만 군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섬진에서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당진으로 돌아오던 옹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당진도 군사를 일으켜서 섬진에서 군사가 황하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결국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리지만 양공의 친아들 이효를 당진의 군주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군주의 자리에 올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공은 기원전 620년 당진의 26대 군주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진의 신하 이 수예라는 사람, 아까 공자 옹을 데리러 조돈의 명을 받고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죠. 근데 의외로 이고가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못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이 수예는 당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옹을 모셔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수예가 스스로 섬진의 나라에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양공의 아들 영공이 제위를 하고 4년, 6년, 7년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 섬진의 진나라와 당진의 진나라는 그 황하강 근처에 국경을 두고서 여러 차례 서로 간의 영토를 뺏고 뺏기는 전투를 지속적으로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당진의 나라 육경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벌써 이제 4, 6년, 7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영공이 군주에 오르기 전에 공장 옹을 모시러 갔던 수회를 진나라에 망명한 저 수혜가 아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수혜가 섬진에 물러 있다가 우리 당진에 몰래 잔입을 해서 모반이라도 일으킬까 이렇게 두려워져서 그 당시 사람 중에서 필만의 후손 위수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진문공을 따라서 공자 시절에 같이 유량을 했을 때 그때 1등 공신입니다. 그의 아들인 거죠. 그 후손인 거죠. 그래서 이 위수여라는 사람을 마치 당진을 배반하고 섬진으로 도망간 사람처럼 위장을 시켜가지고 섬진으로 보내게 한 다음에 섬진에서 이 수혜를 다시 포섭을 해서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수혜하고 위여수하고 다시 본국인 당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다시 수혜를 당진 국가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뭐 배반했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오히려 수혜에게 다시 당진에서 어떤 벼슬을 내려주고 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이제 영공이 당진을 이끌어 나가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주변국들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공이 제위한 지 8년째 되는 기원전 613년도였는데 주나라 천자의 나라에서 경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주나라 밑에 여러 공경대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왕족들이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바람에 천자가 죽었는데도 제대로 당진의 제국에 알리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영공은 자기 신하였던 조돈을 주나라에 파견해가지고 이 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나라에서는 경왕이 죽고 나서 막 서로 왕권을 차지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진나라 영공이 조돈을 주나라로 보내서 그 내분을 평정시켜버리고 주나라의 광왕을 새로운 천자의 자리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할아버지였던 진문공이 이루어 놓은 천자를 대신하는 패자의 역할을 이어서 수행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해에 남쪽 이 초나라에서 새로운 패자가 되는 장왕이 즉위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해 더 지나서 뭐 2년인가 더 지나서는
동쪽의 강국 중에서 제나라 있죠? 이 제나라에서는 옛날 첫 번째 패자였던 제나라 환곡의 아들 중에서 의공이 제나라의 군주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의공이 자기 마부하고 그 밑에 또 참승이라고 해서 말을 항상 같이 타고 다니는 그 호위병이죠. 이 두 사람을 모욕을 했다가 그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마부와 참승한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에서는 제후가 그 밑에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 살해 당할 만한 짓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마부는 누구였냐면 이 의공이 마부의 아버지를 갖다가 모멸감을 주도록 만들었어요. 사냥터에서 뭐 사냥감도 뺏어 버리고 뭐 이랬고, 또 참승이었던 사람한테는 그 참승이었던 어머니도 빼앗았던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러니까 그 자기 밑에 마부하고 참승의 가족들을 피해를 줘놓고서도 그의 자식들을 갖다가 자기의 옆에 가까이 두는 그런 사람으로 등용을 시켰다가 그들이 결국 자기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제나라의 의공을 직접 살해하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자, 이게 왜 여기서 진세가에서 기록되었느냐면, 사실 그때만 해도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다는 것이 아주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마천이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제나라 의공의 시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태공세가 제환공 이후의 이야기에서 제가 실려놓았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역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3대 못 간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큰 영광 아니면 큰 폐업을 이루었던 군주, 문공이죠, 말하자면. 이 문공 역시도 3대 못 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어려서 임금, 군주의 자리에 올랐던 영공 역시 자기의 할아버지 문공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영공의 폭정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하 조돈, 영공을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받아준 사람이죠. 이 조돈과의 갈등 때문에 시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공이 재위한 지 14년 차 되는 해, 기원전 607년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군주에 올랐던 영공은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었는데, 근데 이 영공이 성인이 되면서 폭군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사치도 부리고 또 백성들에게 세금 징수도 아주 무겁게 합니다. 심지어는 뭐 기록에는 탄을 쏘면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탄이 도대체 활은 아니고 뭔가 추진체에 의해서 발사되고 하는 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백성들에게 쏴대면서 백성들이 그거를 피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임금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궁궐을 내서 요리사 있죠. 이 요리사가 곰발바닥 요리를 그 당시 뭐 유행했나 봅니다. 올렸는데 그 곰발바닥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 해가지고 요리사를 잡아서 죽여버리고서는 그 요리사 부인 보고 당신 남편 시체를 걷어가라 라고 이렇게 폭군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이 영공의 못된 짓을 보다 못한 신하 조순, 그러니까 조둔이죠. 조둔과 진나라에 망명을 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신하 수혜가 영공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하지 말라고 진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오히려 영공은 자기 신하들이 나쁜 짓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두려웠는지 오히려 힘 좀 쓰는 역사, 살인 청부업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라는 이 역사를 시켜서 저 조둔을 죽여라 라고 사주를 합니다. 근데 이 역사 서해라는 사람이 청부업자가 맞긴 맞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인간성 하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조둔을 살해하려고 딱 도대체 조둔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또 지켜보게 되겠죠. 기회를 노려볼 거고. 그래서 딱 맞닥뜨렸는데 막상 뒷조사를 하고 조둔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 사람이 대단한 충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군주가 시켰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 군주가 시킨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나무에 부딪혀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자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충신을 죽이는 일하고 군주의 명령을 어기는 일, 이거 둘 다 같은 죄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충신은 죽이라고는 했지만 내가 도저히 죽일 수 없겠고, 또 임금은 저 충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임금의 명령이지만 그거를 내가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두 번의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하고 남의 몸을 부딪혀서 스스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역사의 어떤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리도록 결심을 하는 거는 이 조돈의 어떤 역할과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여기 역사 기록에 보면 조돈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더 실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시미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이 조돈은 사냥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뽕나무 아래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보니 시미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돈이 그 굶어 죽을 사람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제공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받아들고는 반을 나눠서 반은 먹고 반을 다시 싸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네가 다 먹지 않고 그걸 남기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고향을 떠나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지로 와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 나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지조차 난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내가 남은 이 음식 반을 갖고 우리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나는 반을 남겼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조선이 그 시미명에게 야, 이 사람이 효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먹을 것과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마천 상에는 여기서 이때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 시미명이라고 했는데 춘추 역사서에는 시미명이 아니고 시미명은 이 조둔의 호위 무사였을 뿐이고 당시 그 뽕나무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은 그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마천 사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같은 인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굶어 죽을 뻔했던 이 시미명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영공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조둔은 그 사람이 그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 요리사가 되었는지를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눈치를 못 챘거나 아니면 뭐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그 사람이 동일의 인물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진나라의 영공이 조선에게 안 그래도 저 조선이 자기에게 자꾸 입 바른 소리하고 폭군이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선에게 술을 잔뜩 줘가지고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시점에 별도로 뽑아놓은 병사들로 하여금 매복시켜가지고 조선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영공의 요리를 맡았던 시미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찾아가서 조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제 자칫날입니다. 술자리를 베풀게 된 그 날에 조선이 혹시라도 술에 취해서 그 모함에 걸려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미명이 조둔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군주께서는 신하에게 베푸는 술자리는 술 석잔만 마시고 끝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딱 석잔만 먹고 끝내라.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조선이 또 그대로 따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많이 줘도 절대 받아 마시지 않고 딱 석잔만 딱 마시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둔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시미명이가 도와줬던 것이죠. 자, 조둔이 자리를 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공이 시켰던 매복된 군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조둔을 죽이기 위해서
사나운 개, 아주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사냥개를 그 술판에 풀어놓아 버린 거죠. 그때 심의명이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돈이 피해 나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냥개들을 심의명이 때려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의명이 왜 사냥개 풀어놓은 것들을 때려 죽였나,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조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영공에 대한 속마음을 비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버리고 개를 쓴다냐. 개가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개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개맛도 못한 건가? 라는 그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조돈은 그 심의명이 몰래 자기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사냥개를 때려 죽인 거,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돕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조돈이.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영공이 조돈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병사들을 매복시켜가지고 조돈을 이제 미행해서 쫓게 합니다. 근데 이때 다시 이 심의명이 나타나가지고 영공에게 사주를 받은 병사들을 잡아가지고 반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병사들이 더 이상 조돈을 암살하기 위해서 미행하거나 쫓거나 이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조돈은 이러한 모함으로부터 2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심의명이 자기 조돈을 도와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돈이 심의명에게 도대체 왜 나를 구해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심의명이 조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뽕나무 아래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때 당신께서 저에게 밥을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돈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랐지만 너의 그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심의명은 조돈에게 자기 이름을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사만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에서 심의명이 진짜 조돈을 보호하는 호위 무사의 자격이었는지 아니면 굶어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요리사가 된 심의명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마천은 심의명과 요리사, 그 다음에 조돈을 구한 사람 이렇게 동일 인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주 영공이 조돈을 자꾸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돈을 구했던 심의명도 기회를 봐서 진나라를 영공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결국 조돈도 자기 군주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하니 그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아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국경까지 벗어나려고 쭉 갔는데 결국 진나라 국경은 넘어나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번에는 이 조돈의 동생 장군이었습니다. 조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천이 도원에서 도원이라면 이제 뭐 어딘 지역인지 아니면 복숭아 꽃밭인지 몰라도 진나라 영공을 습격을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망명하려고 국경 근처까지 가 있는 형 조돈을 다시 맞아들여가지고 불러들여옵니다. 자, 조돈이 평소에 어떤 존경을 받고 민심을 얻었던 그러한 신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주를 뭐 사실 동생이 했지만 시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워낙 군주였던 영공의 젊은 나이에 아주 사치스럽고 폭력적인 그런 군주였다 보니까 백성들은 영공을 지지하거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돈을 응원했던 겁니다. 결국은 백성이 폭력군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돈은 자기 형제 조천이 군주 영공을 시해했지만서도 별 탈 없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돈은 자기의 종전지위를 다 회복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자기의 군주를 시해한 역사를 기록하는 게 이 태사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때 이제 진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가 동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조돈이 그 군주를 시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 내용을 조정래 신하들에게 회람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그 기록물을 본 조돈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군주를 시해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조천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에 또 역사가 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조돈은 정경의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고 결국 국경도 넘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군주 시해한 자를 죽이지도 않았으니 당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이 죽이지 않았다면 도대체 군주를 누가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훗날 이로부터 한 100년 지나서 유가의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역사 기록관 태사 동원은 아주 훌륭한 역사 기록자 사관이었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는 기록의 원칙을 그대로 지켰고, 조선자, 여기서 조선자가 조둔입니다. 조선자는 훌륭한 대부였기 때문에 역사 기록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명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공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주 애석한 일이구나. 차라리 조둔이 진나라 국경을 넘어갔더라면 그 오명, 군주를 죽였다는 오명만큼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을 라고 공자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국경을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그 사항이었나 봅니다. 만약에 조둔이 국경을 넘어갔더라면 그때부터는 군신 관계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 군주를 누가 죽이든 간에 조던이 책임질 일은 아니었는데 국경을 넘어가지 않고 돌아왔으니 사실상의 군주를 죽인 거에 대한 그 책임은 조둔이 져야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조둔의 군주를 죽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자는 군주가 아무리 군주여도 폭력적이거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군주는 신하에게 죽음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자는 신하가 군주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군주가 군주답지 못했을 때는 신하가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반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사마천이 사기 역사에 공자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영공도 살해를 당했으니 그 다음 이제 군주로 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군주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공의 아들인 성공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조돈은 자기 동생 조천을 시켜가지고 양공의 동생 중에 흑돈, 이 흑돈이 이름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흑돈은 당시에 주나라 천자의 나라에 가서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조천을 시켜가지고 문공의 아들 흑돈을 주나라에서 맞아들여가지고 군주로서 옹립을 합니다. 바로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성공은 진나라 문공의 작은 아들인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원래 주나라 여자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가 성공이 군주 자리에 오른 그 해가 기원전 606년입니다. 성공은 자기를 군주 자리에 올려준 조순에게 보답으로 조씨라는 그 공족의 신분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씨, 조돈의 그 일가족들에게 이 제후와 같은 동급의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씨들이 이제 진나라에서 큰 파워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쪽에 초나라를 상대해 가지고 정나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베풀진자의 진나라, 이런 두 나라, 약소국들이죠. 이 나라들을 성공이 흡수해가는 그런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은 군주가 되고 나서 정나라를 1차적으로 토벌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정나라가 또 진나라, 당진을 배반을 해서 초나라 편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나라는 원래 희씨 성씨를 가진 주나라 천자와 형제국이 되는데 껌뜯하면 이 희씨성들 제국들을 다 뿌리치고 초나라 편에 듭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초나라 편에 들었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나라가 바로 정나라입니다. 이 정나라는 약간 주대가 없는 그런 나라였던 모양입니다. 결국에 이 성공이 군주가 된 지 3년, 기원전 604년에 정나라 군주는 다시 초나라를 버리고 당진의 진나라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초나라가 또 열받죠. 그래서 정나라를 또 칩니다. 그때 성공 이 진나라가 다시 출정을 해서 또 정나라를 구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 6년 때 또 기원전 601년 이번엔 또 이쪽 섬진의 진나라하고도 또 영토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진나라 섬진과도 또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섬진의 장수 적이라는 장소를 또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또 성공이 군주가 된 지 7년 차 기원전 600년 때에는 초나라 장왕이 이제 패권을 점차 키웠잖아요. 춘추패자가 제3호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초장왕이 패권을 다투면서 계속 북진을 하니까 성공은 초장왕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남쪽에 초나라하고 가까이 붙어 있었던 베풀진자를 쓰는 진나라가 초나라가 너무 세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나라 눈치를 보느라고 성공이 여러 제국들을 모아가서 회맹자리를 펼치는데 베풀진자의 진나라 군주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결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진의 성공은 중앙환자라 해가지고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베풀진자의 진나라로 보내가지고 또 토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나라를 또 구해주기 위해서 초나라 군대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성공은 임금이 되자마자 남쪽의 초나라를 상대해서 정나라, 그 다음에 베풀진자의 진나라 이런 데를 최소 진나라, 당진의 영역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쪽의 섬진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성공도 불과 8년 정도 군주의 자리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성공의 아들 경공, 거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거가 경공의 자리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공의 자식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성공에 이어서 경공 이야기를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문공의 아들들 양공, 그 다음에 뭐 손자 영공, 그 다음에 아들 성공 이런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점에 당진과 섬진 이 두 나라는 진문공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동맹국의 관계였지만 이제 아들대로 넘어가면서 서로 적대 관계가 되는 그런 그 동맹이 깨지고 다시 그 동맹 사이에 전쟁을 피우게 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공 같은 경우 어린 나이에 군주가 되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점차 폭군의 모습으로 변화해 갔는데 그때 그 밑에 당진의 신하들, 특히 이제 조돈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군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참 고민했을 때 사실은 나이가 든 문공의 아들 섬진의 볼모로가 있는 옹을 맞이하려고 했다가 영공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태자 이고를 영공으로 올렸더니만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하들이 군주를 누구를 세울까 고민할 때 그 상황에 군주를 누구를 세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진의 문공이 큰 패자로서 폐업을 이루었는데 바로 아들 다음 손자대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폭군,
아주 쫄짝 먹었던 군주가 또 나왔다는 거.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듯 군주의 명군도 그 다음 3대를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혈육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폭군 영공을 죽인 조들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 사실적을 기록을 할 때 그것을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 뭐 우리 현대에도 역사 왜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나 거짓 역사 기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런 역사의 거짓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시각을 밖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역시도 자기들의 동북공정을 뭔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거짓으로 꾸미고, 또 바다 건너 일본 역시도 그들도 역사를 거짓으로 꾸미고 역사를 막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역사를 왜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거짓으로 해야 되는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역사의 사실적 기록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 사마천 사기 세가의 내용에서도 단편적인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그 후손들이 그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역사를 거짓으로 꾸미는 나라, 그런 나라는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마천 사기 세가 진세가 제7부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